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데 자꾸 잘하시네. 가뿐사하게 시키니까 이게 음정도 안 맞고요. 50분 목소리 아닌데. 앞으로 이게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은 제가 자꾸 이런 노래 하면은 우리 하태하태 하 의원님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냥 음정을 한번 틀려봤어요. 오해했어요. 앞으로 안 보고 싶다. 뭐 이런. 자, 하태경 의원님 오늘 또 외부자들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시죠? 이 자리가 뭐 아니요,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그럴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그러겠죠. 우리가 기무사 문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문건이 발견이 됐죠. 그랬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왜 많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또 발견될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개념 계획이에요. 개념 계획은 그런 개념 계획도 없어야 된다. 계엄령 관련된 대비 계획 세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이제 하실 말씀이 아주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사실 제 이야기가 맞아요. 왜 맞냐면 왜 맞냐면 그 문건은 개념 계획 맞거든요. 그게 실행 계획이면 또 다른 실행 계획 문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제 말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 동의하시죠? 아니. 이건 무슨 논리? 아무도 동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케이 일단 하고 두 번째 저는 그 문건에 기초해서 그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추가 세부 계획은 의명 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명 조치. 그래서 한민구 장관을 제가 믿은 거죠. 검토 그만해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무사를 디펜스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틀린 거죠. 세부 계획 문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세부 계획 문건이 발견됐고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보문과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뭘 위반한 것이냐.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명백히 위반했다. 그건 특히 국회의원들 뭐 어떻게 계엄 해제를 막을 거냐. 이건 굉장히 오버한 것이고. 근데 이게 쿠데타 모의 혹은 내란 모의 음모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오판이라기보다는 TF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오판이라기보다는 순진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군에 다녀오신 분이 아니니까 장군들만. 군 출신들 예비역 분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걸로 제가 그냥 선회하는데 사실은 군대 안에서 이제 기무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평문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거 뭐 왜 비문이 아니고 평문이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개혁위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거는 그 평문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부록이고 이게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고용으로 앞에 요약한 문건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국방부 육본 각급 부대에 전달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그 각급 부대들의 임무가 뭐가 있는지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고 더 무서웠던 거는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지 않고 육구참모총장으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중에서 지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타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지금 환수한 이유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좌하는 일종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게 되면 부대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참의장이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해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 내에 이제 합참 예규로 계엄 업무에 관한 세부 이 지침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과거에는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있었잖아요. 그냥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미군에 항의 받았잖아요. 작전 통제권을 벗어나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냥 일단 움직여놓고 정승화 참모총장한테 가서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총격전에 체포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제 보도를 보고 송영무 장관 확실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군안의 일부, 이게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보는데 정치 군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건이 8페이지뿐만 아니라 67페이지까지 세부 문건이 당시 3월 달에 송영무 장관은 다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8페이지를 자기가 민주당 이철희 의원한테 준 거예요. 예. 그럼 이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본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칼자루를 휘둘러야 됐어요. 군안에 정치 군인이 있다. 내가 완전히 이건 도려내겠다. 그러니까 국방부 개혁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된 게 어제 발표다. 저는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송영무 장관이 계속 보안사 찍었죠. 아까도 일부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디 남아있냐면 그 보안사 기무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무사에 그걸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인들 아마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그 보안사 걔들 얼마나 까불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기무사 그 짓을 아직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또 송영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또 현 정권 내에서 기무사 개혁을 가장 또 강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또 그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 그분이 기무사 개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번 문건을 흘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치권 공방도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쿠데타 의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여론 호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어제 발표한 것도 제가 보기엔 이건 오바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까지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 거냐면 야당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비락이겠지만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그 뉴스하고 같이 이게 나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게 또 급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쿠데타 모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그건 이제 수사 결과 또 밝혀지겠죠.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자체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발본색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애야죠. 그러나 이 전체적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 청와대에서 하는 거는 매우 거칠고 마치 운동권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주 상징처럼 보인다. 혹시 반론이 있으세요? 생각이에요. 일단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거 가지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이제 연결시키는 건 좀 그거는 이제 무리인 것 객관적인 같고요. 설명이고 저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다른 얘기죠. 쿠데타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절반 이상이 해제를 갖다가 결의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그렇죠.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기 막겠다고요. 위해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의석에.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를 강제로 구금을 하거나 어떤 식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헌법에 보장된 정상적 절차를 무력화시킬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쿠데타죠. 말씀처럼 계엄령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인 일인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의도에 내지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그 앞부분에 보면 위수령에 관한 언급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수령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다. 그거를 또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형법상의 지금 내란 예비음모 부분하고 군형법상의 군사반란 예비음모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었고 군사반란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에 대한 해석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나아가려면 상당한 실행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의사연락을 통해서
합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군사반란의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모아서 수립했으면 그거 자체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법률가로서 보기에 군사반란의 점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고요. 내란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어떤 조직들이 상부 하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좀 더 밝혀져야지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발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수석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오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몇 개월 동안 그냥 이걸 방치해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하지만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좋아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책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데 본분을 또 다 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법사위에서 물어보니까 그걸 공개하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예를 들면 그거 공개했으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여당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 망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협력 대상 집단으로 돼 있거든요.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다 출석하지 마라 이런 계획이 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공개 안 한 게 그러면 또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벗어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장관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와대가 이걸 확인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는 송영무 장관을 파면시키는 거예요. 제가 파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그 책임이 너무나 중하잖아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온. 그리고 이미 이 부속 문건까지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또 뭐 이를테면 예하부대까지 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전달이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인데 설사 그런 것까지 있었다면 그 전모를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수사하고 정보를 있으니까 밝히기 위해서. 바로 제가 그 얘기예요. 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자꾸 청와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론몰이식으로 할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진상에 밝혀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단에서 발표하면 되지. 아니, 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상황에 대변인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지침을 어떻게 주면 수사 상황에 똑같은 거지. 개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규정을 해놓고 그걸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기무사가 만든 저런 문건이 발견됐으면 수석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서 야 이거 수사해봐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도전인데. 아니 저기 아니 수사단을 구성했잖아요. 수사단 구성 안 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수사단 구성 전에 이거 발각된 문건이 아니잖아요. 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그 존재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차후에 압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사단의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 자꾸 이런 무슨 이 국민들이 얼만큼 뭐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거 표가 다가 아닌 것은 그거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수사단을 구성했으면 수사단에 자료를 넘겨서 수사단이 발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가도록 해야지 왜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다 청와대가 나서 하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군 동수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그거는 없는 뭐 것이고 좋아요. 기무사 TF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입니다. 근데 국방부 대변인이 어느 날 TF라고 하니까 TF가 지금 통용되는 용어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도 저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군이 과거부터 보여온 정치적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일부 군인들은 아주 극소수로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일부 군인들은 아주 극소수로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하 의원님 같은 분이 진심을 가지고 어떤 보수의 가치에 입각해서 군의 오명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물어봤으면 진실을 얘기해줘야 될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비문의 보고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무사의 활동 반경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무사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비상대비 계획 준비도 못하냐. 그거는 평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뭐고 군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그거는- 정치적 편향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걸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려면 저는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굉장히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송영무 장관은 본인이 정치 군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선거 때문에 내가 이거 공개 안 했다. 그러니까 국가보다도 선거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분 머릿속에서는. 그 두 번째는 뭐 안타깝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기무사는 이제 민정에 파견돼 있고 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왔던 그렇죠.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 문건 작성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탄핵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예.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청와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랑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이 문건. 최종 지시자는 청와대일 수 그렇죠. 있다는 근데 가능성. 예. 지금 청와대도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이 67페이지짜리 문건을 대통령이 몰랐을 때예요. 67페이지짜리 문건은요. 독립수사단 구성하고 나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수사단이 그거 없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내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지시 내리기 전까지 보고가 된 것은 8페이지짜리 하나만인데요. 8페이지만 보고서는 이것이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제가 지금 과거의 그 계엄 대비 문건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도 있냐면요. 89년에도 계엄 대비 문건이 있습니다. 비둘기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국방부 자료 89년에? 8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는 대중적인 시위가 굉장히 극렬해지고 폭력화될 조짐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온 거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해올 때 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는데 제가 이제 경악한 것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제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문건을 썼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랑 협의가 있었다는 이제 강력한 심증이 있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잘못 끼어진 게 기무사 개혁 TF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위원회라니까 개혁위원회라니까. 어쨌든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이런 문건을 받아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회 청문회 같아요. 사전에 활동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불똥이 여기를 튄 거예요? 아니 기무사에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죠. 그럼 8페이지 뭐 했어요, 여태까지?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지금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왜 TF라고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국방부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전화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땐 분명히 위원회라 그랬어요. 예. 근데 갔더니 개혁 TF 위원장 누구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명패를. 근데 공직 생활을 조직 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TF는 위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TF라는 거는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딱 그걸 집행하는 태스크포스인데 무슨 거기 TF 위원장이라는 말 자체가 평형모순인 거예요. 예. 이 말이 되냐? 그럼 TF라고 하는 거는 장관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실무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럼 군인들끼리 하지. 가보니까 또 대부분이 군인이에요, 위원들이. 다 군 출신이나 기무사 출신이고. 순수 민간인은 3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개혁위원회 많이 가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토론 끝에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터진 뒤에도 계속 TF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틀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그 틀 자체가 100번 옳은 것이고 이 틀 안에서 해나가는 것만이 개혁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안 하나의 지연말단적인 것만 보다 보면은 이게 비상이냐 아니냐, 계획이냐 아니냐, 실행할 거냐 마냐 이런 문제만 가는데 큰 틀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헌법 문제라고요, 기본적으로. 예. 헌법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질 않고 이 문건이 왜 평문이냐, 이 몇 장 있냐, 어디가 뭘 했냐 이런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이 희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그래서 개혁위원회에다가 최소한 의원님 처음에 입수하셨던 8장짜리 문건 그거는 기본적으로 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받아 본 이런 게 있으니 기무사가 이런 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네. 검토해달라. 검토해 주시라. 그렇지.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개혁위원회 또 있으면 가서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따질 생각인데 저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개혁하겠다고 한 건지. 네. 야, 여기서 그렇게 가서 따지시고 가지고 또 거기서 따지시고 그래서 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른 김병준 위원장의 입이 아주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두 분만의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발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주의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에 담긴 속뜻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대위원장이다라고 한다면 당을 어떤 컬러로 바꿀 건지 자기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율에 반대되는 게 이제 국가주의죠. 사실 정치학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학적으로는 국가주의라는 게 국민교육헌장 만들고 막 이러는 박정희 시대 때 예. 에타티즘인데 그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뭐 시장 자율에도 맡겨야 될 걸 그냥 너무 또 정부에서 너무 나서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가벼운 비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했던 말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초중고에서 커피 판매 금지법 이것도 국가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번은 김영란법도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거기서 뭐냐면 국회의 대중영합주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 삼았던 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자율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 친숙한 용어를 통해서 좀 어필을 하시려고 한 것 같고 두 분만의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의 내가 혁신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과거처럼 그냥 워딩에 집중시켜가지고 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정책 담론을 던진 게 좀 그래도 반가웠다. 예. 이분 스탠스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냐면 시장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해야 된다. 민주당 한국당 중간에 있어요. 우리. 잘못 가신 건데.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그 한가운데 지금 치여 죽는 데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국가의 보충적 역할로서 복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약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안보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 쉽게 말하면 안보도 평화를 위한 것이지 예컨대 뭐 안보 자체를 자기 목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기존의 자유한국당 노선하고 상당 거리를 좀 두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원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뭐든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게 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 두 대통령만의 책임이냐. 시스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참모적인 기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시스템, 뭐 국가 운영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삼권 분립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다 우리의 책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 갈 거에 중점을 둬야지 인적 청산이나 어떤 정적 보복으로 가면 그거는 발전이 없다. 난 그렇게 해몽을 잘한 건지 이 모르지만 선배님이 정치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정치를 보고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저도 또 개인 공격으로 나와. 김병준 위원장이 솔직히 우려됩니다. 예. 잘했으면 싶은데 우려되는 게 정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국민들이 보는 정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근데 노선 투쟁이 인적 청산으로 가려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전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선이 안 그어지면 국민들 눈에는 누가 혁신 대상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나는 오히려 거꾸로 김병준 위원장 노선에 전선을 긋겠습니까? 반론을 조금 제기한다면 나는 오히려 우리 이 하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 들어가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인데 지금 공격하시는 빠지지 않았나. 아니,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왜 그 뭐 친박 초선 이런 초재선 이런 양반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그 소리가 다 들어간 것. 저는 그것이 어떤 지금 상황을 한번 이렇게 크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재밌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의 관점의 예. 차이가 재밌어요. 저는.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과 그 여의도에 딱 두 종류밖에 없대잖아요. 여의도에는 국회의원과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사람의 차이인 거야. 아니, 난 전직 정치부장과 전직 운동권 투사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전직 정치부장도 사람이야.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보니까 어르산이 목욕탕에 썩 들어갔다가 군인들밖에 없으니까 어휴 군인들만 있고 사람이 없는 근데 저는 이분의 관점이 제가 읽히기에는 이 비대위가 부대위가 아닌 장대위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 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예. 장례 대책위원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고 똥물 튀기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장례, 인적 청산 근데 얘기하시는 이분은 예. 근데 이제 당에 들어오면요. 이 당을 어떻게 잘 보자는 생각을 가지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예. 특히 학자는 자기의 이상, 비전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치 정당, 정책 정당 이런 환상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이수성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전이다. 예. 일단 가치를 내걸고 칼을 숨기고 예. 죽일 놈에 대해서 조여가는 이런 작전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전이 아닌 것 같다. 리스트 만들어 놓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 들어갈 때 김병준 안 돼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일 제대로 하겠네. 이래 되는데 예. 만장일치로 박수 쳤다. 예.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 쳤어요. 좀 수상한 부분이 있죠. 그 한국당에서 만장일치로 환영받으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과연 개혁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노무현의 책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저는 예. 뭐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종인 씨가 옛날에 박근혜 캠프에 가가지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보수적인 인사를 갖다 데려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보수 정당에서도 진보적인 인사를 데려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이냐면 김병준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면 노무현 우파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영수 의원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 지적하고 나오잖아요. 예. 금산 분리법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그게 노무현 정권인 거예요. 노무현 정권은 재벌 체제 개혁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손을 못 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율이에요, 시장 자율. 바로 이제 우리 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우양우하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 이런 그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양반이 이 양반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뒤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그분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쭉.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정치 지도자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두 얼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레버리지를 움직여서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잖아요. 이 상인의 현실 감각에 해당되는 노무현 우파적 논리의 상징이 이분이기 때문에 긴장 저쪽에서는 하는 것이고 제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이분의 지금 스탠스는 제가 보면 친노 반문이에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직접 본인이 사업도 해봤고 자기 주머니에서 월급도 줘봤고 그 상인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도덕 정치하는 사람, 국가를 이용해서 그리고 경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 그래서 비판적이라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에 잘 싸우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당에는. 한국당의 외과 수술을 잘할 사람, 잘 도려낼 사람. 지금 진보 진영은요. 가치 이념 가지고 이렇게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똑같이 한국당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한국당은 보스가 왼쪽으로 갑시다 하면 예. 왼쪽으로 우르르 가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면 오른쪽으로 우르르 가고 치열한 이념 투쟁이 잘 안 돼요. 치열한 자리 투쟁이 훨씬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이 치열한 이념 투쟁은 진짜 한국당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가 있어서 한국당이 지금 큰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념적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해서 이념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질환이 무엇인지를 잘못 진단하고 잘못 있다.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양반이 여기 가서 이제 이런 담론 투쟁을
제시하고 뭐 연착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자유한국당도 좀 너무한다. 과거에 이 양반 정책실장 하다가 교육부총리 나갔을 때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13일 만에 떨어뜨려 놓고 뭐 최대 인사 참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뒤로도 두고두고 써먹었습니다. 김병준 부총리가 왜 낙마했냐. 논문 표절 문제다.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의 미래를 앞에다가 맡기고 지금 하 의원님 말씀처럼 또 조용히 또 그대로 따라가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개선이 되고 자신들의 건전한 최악의- 정당이 될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 같은 건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도 오자마자 내가 지금 총사진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안 잘른다라니까 다 만장일치 박수를 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인적 청산을 안 한다면 개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인 씨하고 비교해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무슨 얘기 들었냐? 기억하실 거야. 2년 전에 짜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짜르 얘기를 듣고 심지어 누굴 날려는 이해찬을 날렸어요. 정청래를 하고 싶어. 정책내를 날리고 말이죠. 이런 게 지금 있냐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뭐 김병준 아니고 아니고. 아니, 옹호해 주는 나와야 사람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난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부딪히고 있는 혼란을 저희가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잡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저는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왜냐? 지금 김종인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주주가 뒤를 받쳐줬고 두 번째는 선거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직은 선거가 남았고 그 과정에서 말하는 분란이 먼저 일어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명분을 빨리 잡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용각선처럼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제 그렇지 지금은 사실 들어와서 칼부터 휘둘러고 그러면 저까지 게 뭔데 칼을 휘둘러 이럴 거지만 만약에 3, 4개월 딱 뭔가 정부 지금 현재 그 여권과 대통령과 정확히 각을 쓰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이거 얘기되는데 물건이네 하는 담론 시장에서 중심에 서면 제가 보기엔 그때 이제 점잖게 자 그럼 지구당 위원장 이제 슬슬 좀 평가해서 해봅시다 예. 라고 할 때 저항이 없을 때 들어가야지 안 먹힌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만 이제 보태면 쭉 보면요. 다 턱 밑에서 낙마했어. 그죠? 다 턱 밑에서 부총리 갔다가 낙마하고. 안 됐다는 생각 부총리 지명됐다가 낙마하고. 듣기로는 또 2006년에 한명숙 그 총리 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시키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나갈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렇죠. 2월 달에 그 대학을 그만둔 게 그 정년이 돼서 간둔 게 아니고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추려고 간둔 거라고. 예. 그랬었죠. 그런 모든 걸 보면 예. 뭔가 한번 하고 싶은 거야. 예. 그 기회가 오면 내가 한번 이걸 하려고 준비를 나는 꽤 오래 한 거다. 이게 단순히 뭐 교수의 뭐 담론이나 아니면 이상론이나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기 나름의 그 자기는 이렇게 시스템으로서 이걸 바꿔가지고 뭔가 그래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양반이 이 탄력 받으면 대권까지 갈 거라고 100%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뭐 꽤 많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이 한국당 쇄신보다는 개인의 출세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전재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가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물로 보는데 이분이 사실 꽉 차 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슬슬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당 만만치 않다. 한국당 다 먹을 것이다. 거죠. 네.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 의지라는 게 자기 혼자 이렇게 갖고 있다고 권력 의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중권이 나서서 나 대통령 될래? 라고 해서 권력 의지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남들이 딱 봐도 될 수도 있겠어. 라는 이런 게 모여져야지 이제 권력 의지가 있네 없네 이게 얘기가 되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 계속 미끄러지고 이런 게 왜 미끄러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또는 거기 있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최종적인 확신을 주는 분은 아닌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예. 자기가 먼저 그 이미지 빌드업이 선행한 다음에야 예. 자기가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그 로드맵을 왜냐하면 그 임기 후반의 나름 그 우향의 로드맵을 이 양반이 주로 짰기 때문에 이 양반이 또상 얘기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로드맵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잘 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 양반은 스스로를 자기 경세가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산중에 응거했던 제갈공명이 지금 세상으로 나와서 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줄듯줄듯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저건 자리만 탐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또 있다는 것인데 본인의 어떤 그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발현이라면 그거는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뭐라고 해봤자 결국 학교에서 책상 물림으로 계셨던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권력을 경험해봤다고 하는 것도 정부 안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네. 누가 감히 옆에서 저기 대거리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하고 직접 토론하는 거잖아요.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보신 분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데 과연 난관이 없을 것이냐. 김병준 위원장은 내부 노선 투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러 온 것 같다. 첫 발언들 이런 걸로 볼 때는 국가주의 문제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우는 게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각을 세우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그게 때는 먼저다. 너무 그게 먼저 내부 싸움이 먼저인데 이 성과를요 첫날에 비대위원장이 성공하려면 큰 화두를 던지고요 앞으로 해야 될 그걸 이제 눈치챌 수 있는 큰 화두를 던지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정신없이 나가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릴 정도의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감상하고 있잖아요. 영화 쭉 보고 있어요. 해봐라. 어떻게 하나? 좀 실례되는 얘기 좀 해서. 잘 해봐. 그럼 다 됐네 진짜. 그럼 다 됐어. 아니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보다는 훨씬 저기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단추 잘못 끼셨어요. 볼 거예요. 볼 거고.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그 준비 상황을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해왔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했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무총장, 더구나 여의도 연구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했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과 사전에 교감도 다 하고 구상도 갖고 들어왔다는 거로 봐서 그래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볼 때요. 제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를 봅시다. 사무총장 김용태 훌륭해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1호로 나갔다가 1호 다시 1호 했다가 그러니까 약간 다시 이제 복당하고. 상당히 오염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여의도 연구원장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또 누구 있죠? 비서실장? 예. 그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인사는 첫 번째 국민들의 주목을 끄는데 실패했어요. 조금 새로운 인물, 논란이 있더라도 예. 좀 파격성이 있는 인물. 근데 처음 조치가 국가주의 반대, 인사는 뭐 그저 그런 인물. 예.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빨리 저 합당해서 핵심 측근이 돼야 돼. 합당 반대, 당권 경쟁을 할 것 같은데 합장하자마자. 합당 반대. 자, 뭐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뭐 여러 비대위원장이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우리 외부자들의 명언 제조기 이동관 수석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앞날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기예보로 대치해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흐리고 때때로 비옴. 네. 가끔 개기도 하겠지만 날씨의 급변이 예상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날씨로 예상이 예상됩니다.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니 원래 일기예보라는 게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산은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외부자들의 공식 MB맨 이동관 전 수석을 위협하는 또 한 분의 MB맨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빨간 전화를 통해서만 만나 뵀던 분인데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 모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재호입니다. 두 분은 얼마 만에 뵙는 건가요, 서로? 자주 봐요. 뭐 자주 봬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걸려 있는 현안이 워낙 뭐 두 분이 계시니까 자주 또 그쪽에서도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그분의 근황이 어떠신지.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밖에 있을 때도 본인이 좀 이게 자존심이 강하신 데다가도 대통령을 했다는 그런 자리 때문에 본인이 아프고 뭐 이런 걸 잘 안 드러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깜빵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실제로 일주일에 3번을 다 나와도 재판 받기 좀 무리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러시는데 건강이 회복될 수가 없지. 게다가 일주일에 3번 나오면 출정하시기 전날 바꿈죠. 출정한 날 바꿈죠. 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일찍 출전하기 전날은 긴장. 내일 재판에 가서 뭐 할까 때문에 그렇게 긴장이 됩니까? 그럼요. 재판 한번 하면 이틀은 밥을 굶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그게 지금 걱정이죠.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오늘 저희 외부자들에서 이재호 고문을 모신 이유가 이제 그 4대강 이야기를 아, 좀 예. 해보려고 모신 아주 겁니다. 반가운 겁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4대강 전도사라는 이제 별명 명예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던데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주 제 인생에 제 일생에 가장 명예로운 게 4대강. 그러세요. 저는 그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면은 예. 반박을 해주세요. 선배님. 4대강 전도사 이재호 이게 제일 큰 타이틀로 국민들한테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든 이유가 원래는 대운하를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4대강 살리기가 4대강으로 됐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용두 3위가 된 거예요. 용 머리를 그리려고 하다가 뱀꼬리가 된 거예요. 4대강은. 아니 그러면은 MB가 못한 대운하를 내가 다시 하겠다. 대운하 전도사 이재호 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예. 근데 대운하를 못해서 실패장으로 된 게 4대강인데 그 4대강 전도사라는 타이틀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그게 의미에서. 그거죠. 그게 그거 4대강 전도사나 뭐 대운하 전도사나 그게 그건데 지금 이제 대운하 그게 그거라고요? 예, 그게 그건데 그 처음에는 그게 저희들 15대 국회의원 때 경부운하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대선 들어오면서 낙동강, 한강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도 운하를 하자. 우리가 맨날 육로로만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강으로도 통일의 물길을 트자. 그래서 임진강, 대동강 연결하는 북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한반도 대운하가 이름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반도 대운하로 장렬했죠. 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워싱턴에 제가 그때는 뭐 정권 출범해놓고 나는 떨어져서 미국으로 가 있었잖아요. 워싱턴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워싱턴에 국빈 방문으로 오실 일이 있었어요. 4월입니다. 2008년 4월. 그러죠. 예. 그때 오셨는데 지금 국내 사정이 한반도 대운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일단 뒤로 하고 이 4대강을 정비하는 걸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 생각은 어떠냐? 내가 미국에 앉아갖고 뭐 빡빡 우겨봤자 그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4대강 정비라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4대강 그럼 우선 4대강 하고 다음에 대운하로 다시 가자 이거였나요? 내 생각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다음에 우리 정권을 잇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틀림없이 운하에게 나올 것이다. 운하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운하를 한 게 맞다. 그러면 꼭 우리 정권 하에서 운하를 안 해도 네. 우리 정권 하에서 4대강 정비만 해놓으면 예. 다음 단계로. 일만 닦아 놓으면 다음 단계 운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잠시 기대를 가졌지. 내부자로 변신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권력 운영에 어떻게 보면 그 뭐 철칙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진짜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그 당시 야당이나 시민단체 뭐 그런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를 했지만 사실 진짜 적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친박 그룹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야당보다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설득해서 넘어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 정치 지형에서. 지금같이 지지율이 70%였으면 아마 그거를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매우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용두삼이라 그랬는데 용두삼이가 아니고 꽝 대신 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왜 당신들은 왜 그 4대강 하면 좋은데 왜 그래 길을 쓰고 반대하냐. 들 사람도 없으니까 속마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을 성공을 해버리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을 성공을 해버리면 그 위세로 이명박 직계에서 다음 정권 대통령이 되는 거지 박근혜 쪽은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 박근혜 쪽에서 이걸 찬성하겠냐. 이 정서는 사실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아마 지금은 사실이 내가 있어요. 그러냐. 그러니까 적한테 걷어채이면
그런 가부도 하고 많은데 사촌한테 딱이 맞으면 어디 가서 벙어리 내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보충이 진짜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세종시 문제도 그랬고. 내가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아, 내가 그래서 구나. 아,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에 네, 내가 그래서. 내부의 적이 제일 아, 무서운 이 적이 사람아. 자기네들 대통령 안 될까 겁이 나서 이 사업을 국정 사업을 그렇게 길을 쓰게 야당보다 더 심하게 반대하면 되냐. 이어받아서 최순실이 대우나 했으면 더 크게 생각이 그러면 지금 최순실이 대통령 됐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게 아찔합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됐다고 그러면. 아찔합니다. 근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4대강이라는 것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준비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운하의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질의를 하면 완전히 별개다. 이건 네.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그래왔어. 부정을 해왔어요. 네. 하도 반대를 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요소가 있는 건 맞고 예.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할 필요도 없는 논쟁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4대강 솔직하게 말하면. 논쟁 종결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딱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정리를 하셨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 의원님께서 그 4대강 전도사로 만족하시냐? 대운하 전도사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게 그거지라고 말씀하셨던 게 공식 핵심인 것 입장은 같습니다.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왜 저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시나 해서 나는 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고모님 머릿속에는 대운하 전도사랑 같은 거다 이거. 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수용하신 거. 그거죠. 그러니까 대운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십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천 정비만 하려면 2.5m에서 3m만 돼도 충분한데 왜 억지로 6m를 6m로 판 거란 말이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고 예. 실제로 우리 국토에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준 거잖아요. 이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강을 끼고 있는 나라에는 운하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적은 운임으로 많은 물자를 수송하는 이런 역할도 있고 운하의 용도는 문화적 용도도 있고 이게 관광의 용도도 있고 운하의 용도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지형적 조건에서 운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찬반 양론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운하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4대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2번, 박근혜 정권에서 1번,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4번째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매번 다른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한 가지 어떤 국책 사안을 놓고 국가의 감사기관이 4차례 감사를 했다는 거는 이건 역사에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 4번째 결론이 다 달랐어, 조금씩. 근데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은 뭐냐 하면 사천 정권에서 이 감사할 때 주변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 계좌 추적부터 가서 조사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위법한 사안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결국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검찰에서 담합 비리 혐의로 워낙 그 단가를 낮춰놓으니까 건설사들. 건설사에서 다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건 이 양반이 그냥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다 아니까. MB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담합하지 않고는 이거를 수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적자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동지선거 다였어요. 공무원들이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건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아니 그랬으면 벌써 감옥 다 갔어요. 근데 담합 그 비리로 동문들은 많이 갔죠 감옥에. 담합. 그거는 네. 이를테면 이걸 따기 위해서 로비에서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 검찰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기네스북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 내부자네 내부자. 내가 이 감사라는 건요. 감사원의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4대강을 감사한다 하는 거는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죠. 당신네들이 4대강을 한다고 정부 예산을 22조 4천억이나 퍼본데 그래서 돈을 얼마나 빼먹었냐. 그렇죠. 그렇죠. 정부 예산을 얼마나 작복했냐. 이런 거 감사해야죠. 그다음에 건설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 그런 거는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한 정권이 국책사업을 한 걸 그걸 무슨 정책 감사를 감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저 고속도로부터 감사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담합사들끼리 얼마나 해먹었느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토에다 엄청난 무리를 주고 앞으로도 이거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또 재재련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어떻게 통과가 돼가지고 실행이 돼가지고 이런 부담을 우리한테 아직까지 얹혀주고 있느냐. 이걸 막지 못하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례 감사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셀프니까. 세 번째는 그럼 제대로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감정이 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이계를 때리겠다. 네. 그래서 담합 의혹을 그때 이제 건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게 나온 게 없고 그나마 한 가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게 대우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진리가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그게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도 감사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 4차인데 대우나 사업에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누가 명령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2.5m, 3m면 충분한데 통치 차원이라면서 6m로 하라고 강요를 했다. 직접 지시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 더하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무소신.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게 이번에 지적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 뭐냐. 그 당시에 이미 녹조 발생 가능성 같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 첫 번째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첫 번째 감사와는 다르게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도 첫 번째는 뭐 다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 결과 사실상 생략이 됐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최초로 4대강 성과 분석이 나온 거예요. 홍수 방어하고 수자원 확보 효과 영원이라는 거예요. 수질 개선력 그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대비 편익 규모가 6조 6천억에 22조 들어갔는데 6조 6천억이면 0.21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시작되면 2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감사원에서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평가를 누가 했냐면 서울대 산업협력단, 그다음 4대강 수질평가 누가 했냐면 대한환경공학회에서 한 거고, 그다음 친수 뭐 이수효과 이런 거 연세대 산업협력단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 진 교수님 말만 들으면 그게 참말 같으니까. 저 참말 말하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할게요. 네네. 4대강 감사를 하려면 4대강 이전에 4대강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느냐. 그러면 4대강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였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대강 이전에는 녹조나 이런 게 없었냐. 4대강 이전에 홍수 피해와 복구비에 비해서 4대강 이후에 그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정책 감사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걸 한 거잖아요. 네, 한 거예요. 제가 영주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영주 댐을 짓는데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댐을 짓는 거예요. 뭐 지율스님이라고 했어요. 전성산 혼자 지율스님. 그분이 혼자 텐트 치고 반대하는 그 농성을 하고 고령용 했는데 구하자고 7천억 그러니까 낭비시키는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받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격을 했- 당시에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물어봐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그 용역에 이제 지역에도 많이 오잖아요. 아니 이게 누구나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써주는 교수님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구라라는 거 안 돼요. 그럼 왜 써주냐고 양심이 있지. 안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한다는 돈이 겁니다. 연구비가 나오는데. 학교에선 자꾸 프로젝트를 따오라 그러지, 돈 벌어라 그러지. 그런데 잘못 지키면 프로젝트를 못 받고 이러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 댐 한번 가보세요. 뭐가 됐냐면 그게 사실상 사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래거든요. 다 흘러나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내성천이라 해가지고 모래톱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이걸 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녹조가 아니라 흑조라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좋아졌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영주 댐에 가가지고 5분만 목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합시다. 4대강에만 들어간 돈이 15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영주댐 이런 거 농림수산부에서 저수지 뚝 높이고 이런 거 들어간 게 2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게 3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22조 4천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0년간 우리가 이걸 하면서 강수량 이렇게 200년 걸 조사를 했죠. 4대강이 10년도 안에 피해액만 보면 24조 6,600억입니다. 피해액이. 그다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그다음에 복구비 이제 피해가는 또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복구비가 31조 1,727억입니다. 그러면 56조입니다. 56조. 그러면 4대강에 22조 4천억이 들어가 갖고 10년간에 약 56조가 들어간 피해를 얼마나 줄였느냐.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치를 보면 피해액이 3,691억입니다. 3,691억.
복구액이 9,318억입니다. 10년 동안 인명 피해는 얼마나 났느냐? 1,168명이 난 거예요. 하고 나서는 3년 동안 6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1년에 2명밖에 안 죽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원의 이번 결과는 홍수 예방 효과 영원 이렇게 그렇죠. 결론이 났거든요. 하지만 소리요. 그게 무식해도.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없애야 된다. 네, 먼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라는 게 서양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3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하나가 우리 흔히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가 화이트 라이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라는 유명한 예가 있는 것처럼 요번에 비용 효과가 0이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감사한 거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통계 이전에. 자, 2012년에 우리 그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에 엄청난 가뭄이 드니까 금강보에 있는 물 보령 때문에 좀 보내서 20억 들여갖고 도수로 만들어서 해결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체감적으로 홍수, 가뭄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저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옛날에 때만 되면 논바닥 갈라진 사진 나오고 대형 홍수 나가지고 몇천 명씩 이재민 나고 하는 기사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일단 그것이고 저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비판적인 목소리 높이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똑같은 4대강 반대하시는 이 교수분들이 인천 영종도 공항 반대할 때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뭐 사찰한 거 아니고 명단 다 공개돼 있는 거니까 사찰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말만 하면 똑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때 영종도 지반이 침하돼 갖고 그럼 그분들 주장대로면 지금 영종도 공항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미. 게다가 더 황당무계한 거. 해무가 심하고 새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무슨 그 대형 사고 날 수 있대. 그런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똑같은 논리를 갖고 4대강 반대하는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좀 반론을 좀 펼게요. 지금 의견 중에. 문제는 뭐야?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시군 자체의 상수원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폐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희정 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가뭄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 충청남도 지역이. 금강 백제보 물을 갖다 보령댐 상류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4급수예요. 4급수로 식수원을 퍼대하는 건데 뭐냐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변기물 떠다가 정수기로 걸러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하루에 11만 톤인데 보령댐에다 몽땅 다 몰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령댐의 저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진행 중인데 서산, 대산, 임해 산업지역이죠. 해수 담수화 산업화입니다. 이게 매일 10만 톤이에요. 대청댐 개통의 그 3단계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게 74만 톤입니다. 보령댐 확장공사, 서부광역권 상수도 사업인데 이것도 10만 톤이고요. 시군, 지방 상수도를 갖다 다시 한번 살리는 쪽으로 지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지. 아까 운하파교에서 대충 만든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가끔가다 그 변기물도 정수기로 걸러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 이러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그 정권에서 뭐라냐 홍수가 10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은 2006년에 피해가 그 전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공되기 이전에. 근데 2006년에 딱 그 난 피해액을 쭉 보니까 71.4%가 강원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4대강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까지 해놓은 다음에 4대강이 된 다음에 4대강 역단적으로 줄었는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줄었네. 내가 진 교수님을 좋아한 이유가 하나가 말하는 내용을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잘 끌어나갈 수 있는 나 그 탁월하다고 봐요. 난 진짜 존경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논리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확신에 듣기는- 가득 차서 우리가 듣기는 방향이 전혀- 맞든 안 맞든 내용은 전혀 동의가 안 가는데 하대 이후에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만 이렇게 201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 왔잖아요. 태풍 메아리 왔죠. 무이파 왔죠. 100년 이래 최대의 피해였어요.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그때. 네, 근데 100년 이래 100년 만에 집중호우다. 이때 4대강 수해 피해는 1999년이나 2004년도에 비해서 피해액이 확 줄어. 거의 그 이전에는 700억, 800억짜리 1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논란이 여지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 뭐 어느 그건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감사원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안 맞는 감사원이요. 어떤 걸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권 당신네들이 4대강 만들어 놨으면
4대강에 흘러 들어오는 지천이나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예산 안 썼느냐? 4대강에 대한 AS를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해갔느냐?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고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건 손도 안 대잖아요. 지천, 하천이 4대강에 들어오는 큰 것만 한 360개 되는데 그것도 한 20조만 집어넣으면 지천, 하천을 정비해갖고 깨끗한 물을 4대강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정부 때 다 예산 다 세워놨어. 다음은 지천, 하천 정비다. 한 20조 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싹 없애버렸잖아. 손도 안 댔잖아. 그럼 놓고 계속 4대강 물이 좋다 안 좋다 뭐 녹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 이제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재호 대표님 뵈니까 그 좀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4대강 얘기나 과거에 이제 정권들이 있었던 어떤 정부를 또 막론하고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했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못됐고 우리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의 배경은 이런 거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반박이나 뭐 통계 오류나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에 꿈꿨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도 나는 이것이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나는 검증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4대강을 저는 별로 찬동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감사의 주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몇 조를 빼먹었냐, 누구하고 결탁해가지고 어느 놈이 해먹었냐 이런 거를 감사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말씀처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면죄부 감사였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한 감사원의 역할은 그 사람은 4대강을 반대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 종속된 감사원이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관점은 여전히 저는 겉돌고 있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정부가 움직였는가 이거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치인의 공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실행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다음에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MBC PD수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그때 제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게 취재가 되고 방송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맞고 결국 그걸 불방시키고 따귀 빼고 기름 빼고 겨우 방송하는 척하고 그 만든 사람은 해고시키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저는 그때도 어이없었고 지금도 정말 어이없었던 게 나중에 그분이 4대강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수질오염 문제를 얘기하고 녹조 문제를 얘기하고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셨던 말씀 중에 유람선이 지나다니고 화물선이 지나다니면 스크류가 돌아서 물이 맑아진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 놓고. 근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지적해주고 걸러주셨어야 되고 거기에 무책임하게 부안해동했던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팔아먹으면서 곡하가세한 학자들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 아쉬움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과생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아, 이것은 이거는 참.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회 밖에서도 그렇고 자연과학의 대상이 전부 다 정쟁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예. 연구해서 하면은 결론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정치 논리가 굉장히 우세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동료들 지금 다 꽤 이제 실력 있는 과학 진영에 이제 있는데 물어봐요. 왜 이 논쟁이 안 뛰어드냐? 자기는 자기 입장이 있어요. 예. 근데 뛰어들면 온통 이지매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진영에서.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문자 폭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뭐 이제 문자 폭탄 중에 가족도 뭐 해야겠다 이런 거까지 막 있어요. 실제로 해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내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이 될 때마다 과학자들이 정치인을 이기는 구조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대강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생산적인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질 개선이거든요.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천 하천에서 똥물이 내려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가 환노에 있어봤잖아요. 이런 논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천하천 논의는 안 되고 총론적 논의만 무성하지 그렇습니다. 당론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우리는요 4대강은 대운하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4대강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아요. 하려고 하질 않아. 무조건 억지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홍수가 지금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지천 하천은 더 많이 난다. 지천 하천은 홍수가 나지요. 그건 또랑물 홍수고 4대강에서 홍수가 난 피해가 크잖아요. 국토의 피해, 인명의 피해 왕창 나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에 먼저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 관리를 해왔어요. 그렇게 된 피해가 줄어든 거고 관리가 안 된 게 지천이기 때문에 주요한 피해가 다 지천에서 발생했던 지천은 겁니다. 주요 피해가 지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4대강 피해액이 10년 동안에 얼마나 났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그리고 잘못된 통계라고 아까 지적을 해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나는 진 교수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 교수는 내 말을 수제 듣지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드렸잖아요. 야구 이거 차이 여기 잠깐만요. 제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 문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크로 돌아가면 물 맑아져요. 아, 그거 안 돼. 수질이라는 게 스크루 돌려가고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했죠. 그거 왜 나가서 되지도 않은 소리 해가고 불나면 일으키냐고. 내 뒤에서. 아니 그래갖고 자리 주셨잖아요 그 아이고, 사람한테. 뒤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 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수준의 자리를 사람을 주면 자리를 안 되죠. 주니까 다른 사람도 가서 스크로 돌리죠 이제. 수질은요 간단합니다. 4대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 하천이 있어요. 그게 4대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360개 돼요. 이 지천 하천만 네.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고 그것만 정비 딱 하면 4대강 모두 수준 급격히 좋아져. 왜냐 그러면 축산 오폐수, 공장 오폐수, 오염원이 생활 오폐수, 똥물, 구정물, 빗물 이것이 전부 지천 하천에서 정비가 돼서 정수가 돼 갖고 4대강을 들어오면 4대강 물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손도 안 돼. 박정권도 손도 그러니까 안 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 건드릴 게 아니라 지천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량이 전문가들한테 늘어나면 물어보고.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또 하나, 그분들이라는 또 하나 거예요. 이거 돈 공사를 먼저 하고 부장님 지천 공사를 하는 마음은 거지 좋아질 어떻게 수도 있고 지천을 하고 이런 돈 공사를 논리였다라는 하나. 거죠. 아까 쉽게 말하면 본 공사를 먼저 해놓으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저절로 좋아진다. 아니 건물 세울 때 골조 공사를 하고 내장 공사하는 거지 내장 공사 먼저 하고 골조 공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그 공사의 목적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천 관리만 해도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왜 4대강을 건드렸느냐? 문화 때문에 안 문화를 건드렸어요. 하려고 관리는 안 된다니까. 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끝나는 시점에서 지천 하천 정비 계획도 우리 세우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어. 그렇죠. 그러면 근데 다시 2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대로 놔두기보다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그러고 근데 속내를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도 저거 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사실 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가장 큰 성과예요. 이걸 인정하신 게 예. 우리 운하는 게 맞다고 그때 보고 발언하신 거야. 하려면 수심을 4대강의 평균 수심이 6m에서 7.5m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배가 다니죠. 가죠. 그렇죠. 근데 4대강 공사를 해보니까 예. 낙동강 하류 같은 데는 이게 모래가 많고 흙이 많으니까 6m, 7.5m 팔 수가 있는데 네. 상류로 올라가면 소배산 밑에 그쪽으로 가면 안반이라 그렇죠. 6m 팔 수가 없어. 예. 예. 80cm, 1m도 못 파. 네. 아니 강이라 가는 거는 수심이 깊을수록 물을 많이 가두잖아요. 4대강 하면 당연히 2.5m만 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데가 깊이 파는 게 당연한 거지. 운하를 하고 안 하고 가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사할 때 팔 수 있는 데까지 파놔야 물을 많이 저장하고 좋은 거지. 그런데 운하를 하려고 해보니까 안반 있는 지역에는 6m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물리죠. 그래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전체 평균 수심이 2.5m로 끝내버린 거예요. 내 욕심 같아서는 6m 실 파라마자 파놓고 4대강 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정권 또 잡으면 그때. 운하하면 되지 않냐. 이 정권이 반대하니까. 예. 내 속셈은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정권에 부담을 간다고 이조 저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고 해서하고 또 난리 칠 테니까 내가 입 닫고 있었는데 맞았으면 공중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걸 왜 수심을 6m 파냐 그걸 갖고 난 따질 게 아니라고 봐. 아 강하는데 깊이 팔수록 또 한 좋으니까. 가지. 솔직히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요. 운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 평지예요.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많이 팔 수가 근데 있지.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과 강 사이에 그 고도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운하 아실 겁니다. 배가 딱 들어오면 경막을 막은 다음에 여기서 물을 쫙 요쪽 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 독일에서는 기껏해 1m 올리는 건데 이게 3m, 4m, 5m씩 팍팍 올려야 되는데 운하를 그 못한 시간이라는 게 내가 또 비화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 비와대 비와. 남한강 충주에서 소백산 넘어 영주로 해서 낙동강 상류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소백산을 16m를 물을 끌어올려갖고 터널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경상도 유림들이 아. 산맥을 길을 연결한 놈이 한강의 물을 낙동강으로 연결하고 낙동강의 물을 한강으로 연결하는 놈들이 어딨냐. 이게 엉뚱한데도 복배에 나타난 거야. 이게 풍수지리 같다 여기. 요일이는 적으로는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현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공법으로 보면 충주거기서 별거 아니에요. 아마 상류에서 물 정밀에 끌어올라갖고 예. 소백산 터널을 뚫어갖고 영주 위에 낙동강 산 글로 연결하면 돼요. 배가 지나가 운하는 하는데 이게 왜 산맥을 끊어갖고 물을 잊냐 이때까지 왜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래서 길을 보면 금기 그러니까 그런 길을 끊는 고민이 되죠. 내인데도 와서 거기가 말이야. 또 그 유림들이 바로 그 세력의 핵심이거든요. 네 영양 초놈 니도 잘 알잖아 말이야. 영양 초놈이 왜 낙동강 맥을 말이야 끊어갖고 한강하고 연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그것도 내부적으로 예. 이참 저참 예. 아이고 엄마 예. 그러면 사대가로 돌리지 않는 이유. 내가 지금 예. 말씀하시는 진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고모님 만약에 이렇게 큰 그러니까 빅픽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 포기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그거는 대운하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예. 유림들을 난리치지. 신방 땅 난리지. 파보니까 상류에는 80cm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정권에 시설에 좋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포기하자. 근데 이 대표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운하 꿈을 아직 포기 안 하신 거예요? 나는 포기 안 하지. 4대 강도 4대가이지만 내가 거기에 전력을 한 거는 한강 하루에서 임진강 가는 임장 쪽으로 북한하고 협의해갖고 북한 수계를 넘어서 북한 쪽으로 대동강에서 두만강 쪽으로 뚫고 나가는 거. 나는 거기에 사실 이제 처음에 그걸 좀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이재호 선배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보수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확인된 게 4대강은 꼼수 대운하, 위장 대운하였다는 것을 양심 고백을 하신 거 아니에요. 소신 고백하신 거예요. 소신 고백 하신 건데 같은 이- 워딩을 꼼수대운하고 아니, 왜냐면 이거는 한 시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렇게 추진돼 왔던 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절차와 과정을. 국민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계속 꼬리표를 물고 그 고백을 못 받으니까 진보 지정에서도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져 가지고 10년 넘게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한 발단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자 토론으로 4대강 토론 이제 마무리인가요? 진 교수님도 그만합시다. 한마디 내가 할 이야기. 더 이상 이제 4대강 토론은 그만하자.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야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 고모님께. 예. 이재호 고모에게 4대강이란? 예. 대운하란이라고 그렇죠, 질문을 뭐. 드릴까요? 예, 대운하란. 우리 선조가 내 비석에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쓰지 마라. 네. 그래서 백비라고 유명한 우리 가문에는 아주 유명하고 뭐 영남권에서 유명하죠 백비.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백비인데 나도 뭐 백비 정신을 지키는데 단 한 줄 써야 될 게 있다면 4대강에 참여했다 하는 거 하나는 좀 내 비석에 써라. 네. 나만 정도로 소신을. 소신 표명을 했으면 그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쳐야지. 박수. 오늘 용기 있게 지금 오늘 뭐 말씀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뭐 두 분 이제 MB맨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신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오늘 이런 생각했어. 오늘 시종 예. 내가 지금 내부자인가 내부자인가 약간 그 정신분열이랄까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 비슷한 현상이 약간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재밌는 게 있을 때도 불러줘요. 뭐 한날 양상.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